김수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앞에다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 짓거리면서 무식한 촌과 취급하는 게 성이냐고! 당신은 우리 집의 빈대였어. 네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했어? 아내 노릇을 제대로 했어? 네가 재테크책 들여다볼 시간에 민준이 얼굴 한 번 더 봤어봐. 넌 엄마 자격도 없어.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며느리가 잘나서 우리 아들 길을 다 죽여놔. 내 아들을 죽일 뻔했어요. 바로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일 뻔했다고요. 안녕하세요. 사연 클럽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65번째 생신날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정갈한 서류 봉투 하나를 어머님 앞에 내밀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어머님 노후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머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셨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그래프가 가득한 서류 뭉치가 있었죠. 고배당 우량주 포트폴리오 구성안. 제가 밤새 분석해 엄선한 종목들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현금만 쥐고 계시면 손해예요. 제가 분석해서 엄선한 종목들이에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매 분기마다 배당금 받으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저는 뿌듯한 표정으로 설명했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빠르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주식이라곤 모르고 사신 분께 그 종이 뭉치는 그저 불쾌한 암호문처럼 보였나 봐요. 어머님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죠. 이게 뭐냐, 아가?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옆에 앉은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난 이런 거 모른다. 그냥 돈으로 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웃으며 과일을 깎던 남편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군요.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제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를 말리려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손은 제가 내민 서류 봉투를 향해 번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거친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어요. 김수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까지 네 그 잘난 돈 자랑 유식한 척을 해야겠어? 엄마가 이런 걸 알아? 그냥 용돈 몇 푼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웠냐? 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장난기 많고 부드럽던 음성이 아니라 목에 핏대를 세운 낯선 남자의 날카로운 고함이었죠.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단어들이 제 귀에 닿았지만 아무런 의미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그의 일그러진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손에 쥔 서류 뭉치를 식탁 위로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갈비찜 국물 위로 기름진 잡채 더미 위로 처참하게 떨어졌네요. 정훈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 노후에 보탬 되시라고 밤새 공부해서 준비한 성의를 이따위로 만들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성이? 이게 성이야? 사람 앞에다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 짓거리면서 무식한 촌과 취급하는 게 성이냐고!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네가 돈 좀 번다고 세상 사람 다 네 발밑에 있는 것 같지? 나도, 우리 엄마도 아주 우습지? 아,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분노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오롯이 저를 향한 것이었죠. 그의 눈 속에 아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오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며느리가 잘나서 우리 아들 길을 다 죽여놔. 어머님의 목소리가 남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 앞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어머니를 방패 삼아 아내에게 발악하는 한심하고 초라한 남자만이 서 있었죠.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이 모욕적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자를 뒤로 밀어내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제가 핸드백을 움켜쥐는 것을 보자 남편의 눈이 더 커졌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아! 턱끝까지 차오르는 무언가를 삼키려 애썼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눈앞의 음식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분노에 찬 남편의 얼굴, 그리고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당신도 어머님도 내가 아주 우스웠겠지.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아주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목소리였죠. 더는 못 참아. 우리 여기서 끝내. 그 말을 뱉는 순간 룸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무언가 소리치며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치고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나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가득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쿵쿵쿵 제 심장 소리가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귓가에 맴도는 남편의 목소리를 지우려 애썼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처음부터 그가 저런 남자는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걸지도 모르죠. 10년 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였으니까요. 잦은 야근과 실적 압박에 지쳐있던 제게 그는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그는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는 남자였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며 훌쩍 사표를 내고는 다음 날 기타 하나 메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었죠. 제 친구들은 모두 불안해서 어떻게 만나냐며 핀잔을 줬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그런 모습이 꿈을 좇는 용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불안정함이 아니라 그의 자유로움을 사랑했죠.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그는 매일같이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해주었죠.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꼭 안아주며 우리 수진이 돈 버느라 고생했지 라고 속삭여주던 다정한 남자였어요. 결혼 후 그가 다니던 작은 광고회사도 석 달 만에 그만두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희미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은 씨, 또 그만두면 어떡해. 우린 이제 가장인데. 그는 제 뺨을 쓰다듬으며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말에 넘어간 대가는 길었습니다. 남편의 꿈을 찾는 과정은 끝없이 이어졌고 시간은 흘러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죠. 어느 날 남편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 앞에 엉성한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나 드디어 내 꿈을 찾았어. 나 카페 할래. 북카페. 그가 내민 계획서라는 종이 위에는 현실성 없는 장밋빛 전망들만 가득했어요. 예상 창업 비용, 월 임대료, 그저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숫자들의 나열일 뿐이었죠. 정은 씨, 이 돈은 다 어디서 나는데? 우리 지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거 알잖아. 제 냉정한 지적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제 눈치를 살피더니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래서 말인데 자기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면 안 될까?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려있던 종이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퇴직금, 그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그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아무런 의미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그건 우리 노후 자금, 제가 이 악물고 회사를 다니며 지켜온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였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던 선을 넘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미쳤어? 내 퇴직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일해서 이 집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결국 언성이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소리쳤어요. 그가 구겨 던진 사업 계획서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그래. 넌 항상 돈.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맨날 돈 타령이지.
넌 내 꿈을 조금도 응원해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빌빌대는 게 다 너처럼 속물적인 여자 만나서 그런 거야. 속물. 그가 내뱉은 단어가 방 안의 모든 온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벽지의 무늬가 흐릿하게 번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탓이라고요? 그의 무능과 나태함을 제 월급으로 메우면서 그의 비현실적인 꿈까지 응원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향한 기대 같은 것이었죠. 그게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가치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제 앞에 놓인 며칠 뒤 날아올 카드값 명세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보험료. 그 빼곡한 숫자들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대신하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죠. 그래요. 꿈 같은 건 이제 됐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었어요. 이 집이 망하지 않게, 내 아이가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돈을 벌고 불리고 지키는 것. 그날 이후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더 끔찍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한 날이었어요. 새벽녘에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또 무슨 일인데? 제 목소리엔 이미 어떤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그게 내가 우리 비상금 통장에 손을 좀 댔는데 그는 뜸을 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대박이라며 추천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다는 너무나도 진부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아이를 위해 혹시 모를 가족의 위급 상황을 위해 매달 월급을 쪼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2천만 원, 그 돈을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다 날렸어, 그 돈.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아찔한 현기증이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휘청거렸죠.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족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돈에 손을 댄 남편. 그는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서재로 걸어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통장 잔고 23,450원. 그 숫자를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응?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어떤 소리도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모니터 화면의 숫자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제 움직임이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아주 느리고 둔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네요. 하지만 그의 눈물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죽을 죄를 졌어. 그가 제 발치에 주저앉더니 급기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마룻바닥에 무겁게 울렸죠.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용서를 빈다고요? 무엇을요? 저는 그저 그의 굽은 등과 바닥에 닿아 있는 그의 정수리만 무감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애원이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 단어 하나하나가 해체되어 의미를 잃고 흩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를 지나쳐 침실로 향했죠.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가 다급하게 제 발목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아무렇지 않게 떼어냈습니다. 제 피부에 닿은 그의 손이 이상하게 차갑고 축축하게 느껴졌어요. 수진아! 수진아! 어디가?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딸깍 하고 금속성의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이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겁니다. 문 밖에서 그가 문을 긁으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저 굳게 닫힌 문고리만 바라보았죠.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어쩐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멎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남편? 아니요. 그 단어는 더 이상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곳에 숨어 있다가 제가 힘들게 벌어온 양분을 조용히 빨아먹고 사는 존재. 제 피와 살을 먹고 자라면서도 정작 자신의 존재를 들키면 죽은 척하는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어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에 그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무언가 말을 하려 입을 열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빈대였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무어라 대꾸하려던 입은 반쯤 벌어진 채 굳어버렸죠.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대로 지나쳐 부엌으로 향해 물을 마셨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디지털 도어록에서 익숙하지만 제 것이 아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문이 열리고 잔뜩 굳은 얼굴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구원병이 도착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쳐 곧장 소파로 향했습니다. 웅크린 아들의 등을 감싸 안고 괜찮으냐고 속삭이는 모습은 비극 속 모자상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불꽃이 튀는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훈이한테 다 들었다. 네가 네 남편한테 벌레라고 했다면서?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시어머니의 귀로 흘러들어갔는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 몇 방울이 저의 지난 세월을 순식간에 악독한 죄인의 행적으로 둔갑시켰죠. 남자가 큰 일을 도모하다 보면 실수로 돈 좀 날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사람을 아주 죄인 취급하고 집에서 내쫓아?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다고. 네가 그렇게 악착같이 돈줄을 쥐고 흔드니까 우리 아들이 네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논리 속에서 남편이 탕진한 2천만 원은 큰 일을 위한 투자가 되고 저의 분노는 돈만 아는 악독함이 되었습니다. 이 견고한 모성의 성벽 앞에서 진실은 힘을 잃고 비틀렸습니다. 모든 책임과 원망의 화살이 예외 없이 제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반박할 말을 찾기 위해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그 넓은 등 뒤로 몸을 숨기는 쪽을 택했죠. 그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방패가 등장한 것에 대한 안도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패가 되어 그는 단 한마디도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가 없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상처받은 아들의 역할을 연기하기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보다 더 깊이 제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등 뒤에 숨은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집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저 저들의 필요에 의해 들여진 외부인,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품에 불과했죠. 저 모자에게는 그들만의 견고한 세상이 있었고 저는 단 한 번도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희생해도 저는 결국 저들의 울타리 밖에서 맴도는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죠. 그렇게 위태로운 동거가 이어지던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며칠째 야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아들 민준이의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가 낮부터 열이 있었는데 지금은 몸이 불덩이 같다는 다급한 목소리였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힘없이 구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에야 배경으로 요란한 게임 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민준이 열이 많이 난대요. 유치원에서 연락 못 받았어요? 받았어. 근데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하원시키고 해열제 먹여놨으니 괜찮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제 귓속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의 게임 소리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대신 제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온 세상을 채우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그럴 정신도 없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아무렇게나 쓸어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 지금 바로 가봐야겠습니다. 부장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저는 가방을 낚아채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내 손이 제멋대로 떨려 차키를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죠.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엑셀을 거의 끝까지 밟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에서 의미 없는 선으로 길게 늘어졌다 사라졌어요.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그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자꾸 헛나갔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여전히 요란한 게임 효과음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에 콜을 받고 있었죠. 제가 온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곧장 아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방, 불을 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민준이는 침대 위에서 작은 몸을 새우처럼 말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아 마치 불덩이에 닿은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제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아이의 셔츠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숨소리는 가쁘게 끊어지고 있었죠. 민준아, 정신 차려봐. 제가 아이를 흔들어 깨우자 민준이가 힘겹게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며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고함 소리에 놀라 헤드셋을 벗고 달려온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버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아이를 담요로 둘러싸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축 늘어져 제 어깨에 기대왔어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밀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흐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던 아이의 눈동자가 서서히 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병원으로 향하는 도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했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아이를 받아들고는 곧장 처치실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벽에 기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내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얀 벽에 작은 흠집 하나를 응시하며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지옥 속에서 속절없이 기다릴 뿐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무릎의 감각이 사라지고
복도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 때쯤 처치실 문이 열리고 피곤한 얼굴의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제 입술이 바싹 말라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괜찮은가요? 의사는 제 얼굴과 뒤늦게 도착해 복도 저편에 서 있는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었죠. 급성 편도염이 심하게 왔는데 제때 해열 조치를 못해서 열성 경련까지 온 겁니다. 일단 응급처치로 열은 내렸고 경련도 멈췄습니다. 아이는 지금 안정을 되찾았어요. 안정을 되찾았다는 말에 그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저를 의사가 말을 이어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건 아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고열로 인해 뇌에 손상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 부모가 옆에서 뭘 한 겁니까? 그의 마지막 질문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아이의 생명을 방치한 보호자에 대한 서늘한 질책이었죠.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입 모양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의사는 자신의 말을 끝으로 차트를 들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멈춰있던 세상의 소리들이 다시 제 귀로 밀려 들어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 주기적으로 울리는 기계의 신호음, 형광등이 가늘게 떠는 소리까지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렸지만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머뭇거리던 남편이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의사 선생님이 뭐래? 민준이 괜찮은 거 맞지? 내가 정말 미안해. 그가 제게 내뱉은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아무런 의미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입모양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미안하다는 그 말이 마치 외국어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문득 아주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어요.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마치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한꺼번에 꺼져버리는 느낌이었죠. 제 안에서 그와 저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 그 질기고 질겼던 감정의 끈이 소리 없이 툭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원망스러웠던 사람도 아닌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죠.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시나무처럼 떨리던 손이 지금은 미동도 없이 얌전했어요. 제 심장 박동도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평온은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이 수정처럼 맑고 단단하게 떠올랐습니다. 저 남자는 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저는 저것을 제 인생에서 그리고 내 아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전히 제 눈치를 살피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서 등을 돌려 민준이가 누워있는 병실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에게 등을 돌렸던 그날,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이별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뒤엎고 뛰쳐나왔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몇 달 전 응급실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소파 위로 던져두고 곧장 서재로 향했어요.
컴퓨터를 켜자 어두운 방 안을 모니터의 푸른 빛이 차갑게 채웠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주식 종목을 입력하던 익숙한 손길로 다른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육권 소송 승소율 높은 곳. 수많은 법무법인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제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찾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수많은 법무법인의 이름들 속에서 저는 가장 신뢰가 가는 한 곳을 골랐습니다. 감성적인 광고 문구 대신 승소 사례와 데이터만이 건조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온라인 상담 문의 버튼을 누르자 제 앞에는 새하얀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깜빡이는 커서를 응시하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투자 실패 보고서를 작성하듯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을 한 줄 한 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슬펐다거나 힘들었다는 식의 감정적인 수식어는 단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실직과 반복된 퇴사 이력, 일방적으로 탕진해버린 비상금 2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라는 제목 아래 민준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오차 없이 기록했죠. 모든 칸을 빼곡하게 채운 뒤 저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하는 마우스 소리가 어두운 서재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제 안을 요동치게 만들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때 어젯밤에 술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의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다 어색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제는 내가 너무 심했지? 엄마도 그렇고 미안해. 저는 그의 사과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은 토스트에 고정한 채 무심하게 대답했죠. 회사 늦겠어. 민준이 아침은 먹여놨으니까 유치원 버스 시간 맞춰서 잘 데려다 줘. 제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미련 없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말 이혼을 결심한 건지 아니면 그저 화가 난 건지 가늠하려 애쓰는 듯 보였죠. 제 계획의 첫 번째 방아쇠가 당겨진 것은 그가 혼자 집에 있던 어느 평일 오후였을 겁니다. 아마 소파에 누워 무료하게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었겠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고 해요. 문을 열자 집배원이 빳빳한 대봉투 하나를 건넸을 겁니다. 발신인 난에 찍힌 서울 가정법원이라는 글자를 본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을 테고요. 그는 영문을 모른 채 봉투를 거칠게 뜯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서류의 가장 윗부분에 박힌 글자를 마주했을 겁니다. 그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힘없이 바닥으로 후드득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흰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남편이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소장 한 장이 들려 있었고요. 저를 보자마자 그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몸을 떨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김수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을 아주 벌레 보듯 하더니 결국엔 상의 안마기 없이 이런 걸 보내?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를 지나쳐 부엌으로 향하는 제 뒷모습에 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죠. 그가 달려와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 말 안 들려? 대답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을 거예요. 상의? 당신이 내 돈 2천만 원 주식으로 날려먹을 때 나랑 상의했어? 당신이 게임하느라 정신 팔려서 민준이 죽일 뻔했을 때 나랑 상의했냐고. 이제 와서 무슨 상의가 필요해. 제 차가운 말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공격할 날카로운 무기를 필사적으로 찾는 듯 보였죠. 잠시 후 그는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무기를 찾아낸 것 같았어요.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어요.
그래, 잘나셨어. 돈 버는 기계, 애 아픈 것도 모르고 새벽까지 밖으로 나돌던 게 누군데 감히 누굴 탓해? 네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했어? 아내 노릇을 제대로 했어? 네가 재테크책 들여다볼 시간에 민준이 얼굴 한 번 더 봤어봐. 애가 그렇게 됐겠어? 넌 엄마 자격도 없어.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리던 그의 고함 소리도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그저 그의 입모양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자격도 없어. 그 단어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소나기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기 때문이겠죠. 뭐라고?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낯설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민준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제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그 모멸감에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린 말 했어? 맨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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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당신 입에서 민준이 걱정하는 소리보다 주식 오르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어.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 자랄 민준이가 불쌍해서라도 이혼 못 해줘! 양육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는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생각한 듯 기세등등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그 뻔뻔한 얼굴을 보자 얼어붙었던 제 몸에 다시 피가 도는 것 같았어요. 차갑게, 아주 차갑게 말이죠.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난 돈 버는 기계였어. 그런데 그 기계는 누가 만들었지? 매일같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툭하면 사고 쳐서 돈을 날리고 아들 목숨까지 위협하는 철없는 남편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내가 너처럼 한심하게 살았으면 우리 세 식구는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았어. 내가 번 돈으로 밥 처먹고 옷 사입으면서 감히 내 모성을 모욕해? 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남편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만난 듯한 얼굴로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어떤 의미 있는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들끓던 모든 감정이 거짓말처럼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더 이상 분노할 필요도 원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감정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였죠. 저는 바닥에 어지럽게 널린 소장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아주 조용하고 낮게 말했죠. 네 말이 맞아. 너 같은 남자 옆에선 좋은 엄마가 될 수 없겠더군. 그래서 이제라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그러려면 먼저 너라는 혹부터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내 아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야겠어. 그것이 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제 마지막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반박도 하지 못했죠. 그저 잠바를 아무렇게나 걸쳐 입고 탁자 위에 놓인 자동차 키를 움켜쥐었어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막다른 길에 몰리면 그는 어김없이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인 엄마의 품으로 도망쳤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시어머니 댁의 풍경은 눈에 선합니다. 뜨끈한 아랫목에 아들을 위해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상이 있었겠죠. 그는 기다렸다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토해냈을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완벽한 피해자의 서사가 될 때까지 모든 사실을 교묘하게 뒤틀고 재창조하면서요. 엄마, 내가 정말 이혼당하게 생겼어. 내가 자기 뜻대로 돈 버는 기계가 되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가차없이 버리려는 거라고. 아마 이런 식으로 말문을 열었겠죠. 제가 뱉었던 혹이라는 단어는 무능한 밥벌레찜으로 부풀려지고 자신이 제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은 전부 지워졌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희생자로 둔갑시켰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분명 그 독한 년 때문에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제 욕을 퍼부었을 겁니다. 남편은 그 위로를 방패 삼아 자신의 실패와 무책임을 완벽하게 합리화했겠죠. 그는 스스로가 이 결혼의 진정한 피해자라고 굳게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조정위원회에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낱낱이 증명해 보이겠다고 떨리는 주먹을 쥐며 다짐했을 겁니다. 그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동안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전략이죠. 저는 지난 10년의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철을 열고 잊고 있던 은행 거래 내역서를 넘기고 컴퓨터 속 낡은 파일들을 열람했어요. 그것은 감정적인 하소연이 아니라 이 실패한 거래를 청산하기 위한 가장 냉철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제가 매일 밤 기록했던 빽빽한 가계부, 남편의 잦은 퇴사로 인해 늘어난 대출 상환 내역서, 그리고 그의 무책임이 남긴 가장 선명한 증거인 민준이의 응급실 진료기록부와 병원 진단서 사본까지. 그것들은 더 이상 슬픈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에서 저와 제 아들을 지켜줄 그 무엇보다 날카롭고 단단한 무기들이었죠. 저는 그것들을 파일에 순서대로 정리하며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쏘아붙였던 엄마 자격도 없어 라는 말이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죠. 저는 민준이와 눈을 맞추는 시간보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 위태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남자의 무책임함으로부터 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서류들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절실한 모성애라는 것을요. 이 싸움은 이제 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위원회 당일 저희는 두꺼운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죠. 조정위원이 먼저 남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희미한 물기까지 어렸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 완벽한 사람입니다. 항상 계획을 세우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저는 그런 아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닌 것도 결국에는 안정적인 사업으로 아내를 호강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의 노력을 응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 계획을 보여줬을 때 제 꿈을 돈 문제로 짓밟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돈 안 되는 짓으로 치부하며 저를 무시하고 무능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계속 무시당하면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이렇게 된 것은 저를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은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혼의 피해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완벽한 자기 연민의 서사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표정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조정위원이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위원님, 남편이 말하는 꿈과 노력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흠칫 놀라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시선을 서류에 고정한 채 말을 이었어요. 이것은 지난 8년간 남편이 다녔던 직장 목록과 재직 기간입니다. 평균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항상 상사 탓, 동료 탓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으로 살아오면서 갚아온 대출 상환 내역서입니다. 제 월급은 저희 세 식구 생활비뿐만 아니라
무직인 남편의 용돈과 시댁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한 실수의 증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내민 것은 2천만 원이 인출된 통장 사본과 민준이의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이 돈은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남편은 상의도 없이 이 돈을 날렸고 아들의 고열을 방치해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말하는 노력의 실체이자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모든 변명이 서류 몇 장 앞에서 힘을 잃은 순간이었죠. 두 사람의 언성이 다시 높아지려 하자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두 분 잠시만요.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돈 문제, 성격 차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김수진 씨, 조정위원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그동안 겹겹이 쌓아 올린 단단한 이성의 벽을 한 번에 꿰뚫는 날카로운 송곳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혼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건들 중에서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당신의 마음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한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조정위원의 마지막 질문. 그것은 단단하게 닫아둔 제 감정의 수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한 순간, 그 단어들이 제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애써 테이블 위에서 깍지 끼고 있던 손가락의 힘이 스르르 풀렸어요. 머릿속이 윙윙 울리고 눈앞에 앉은 조정위원과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와 팩트라는 이름으로 겹겹이 쌓아 올렸던 이성의 벽에 선명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돈 때문이 아니에요, 위원님.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가늘고 위태롭게 떨리고 있어서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정위원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제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은 저 남자, 제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왜 정말로 이혼하려는지 정말 모르는군요. 그깟 2천만 원. 내 피 같은 돈이죠. 아깝고 분해서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테이블 아래로 떨어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것조차 희미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돈에 손을 대던 당신의 그 태도, 그 당연하다는 듯한 눈빛.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당신의 아내, 당신 아이의 엄마로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냥 필요할 때 언제든 뺐을 수 있는 당신의 현금 지급기, 당신의 튼튼한 지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상체를 테이블 위로 바싹 숙였어요. 방 안의 건조한 공기가 갑자기 폐부를 찌르듯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것이 흘러내려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내가 밤새워 프로젝트 기획안을 쓰고 비굴하게 부장 비위 맞추고 온갖 모욕을 참아가며 돈을 벌어올 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 술 마시면서 내 피 같은 돈으로 당신의 그 하찮은 인맥 관리를 했죠? 내가 당신을 무시했다고요? 내가 당신의 꿈을 짓밟았다고요? 아니, 당신이 내 모든 노력과 희생을, 내 청춘을 쓰레기 취급한 겁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가 그의 말을 집어삼켰습니다. 나는 이 집의 대들보가 아니라 이 집을 혼자 짊어진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옆에서 함께 짐을 짊어진 동반자가 아니라 내 등에 달라붙어 피를 빠는
우리 집에 빈대였어요. 빈대. 그 단어가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숨을 들이킨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멸감과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 제 영혼을 잠식한 진짜 절명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당신이 내 돈을 훔쳐가도, 당신 어머니가 나를 돈만 밝히는 악녀 취급해도, 그래도 당신은 내 아들의 아빠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라는 말과 함께 제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제 온몸의 세포가 그것을 뱉어내길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시야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던 아들의 하얀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기억은 제 안에 박힌 유리 조각 같아서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날카롭게 베이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당신은 내 마지막 인내심마저, 내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전부 짓밟아버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절규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편이 더 무섭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남편의 창백한 얼굴 윤곽이 보였죠. 민준이가, 내 아들이 열이 40도를 넘어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바로 옆방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정위원마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거실에서 태평하게 헤드셋을 끼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죠. 아이가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우는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도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했죠. 당신의 그 무책임함과 그 끔찍한 무관심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어깨가 잘게 떨려왔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서 서류 위로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을 죽일 뻔했어요. 바로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일 뻔했다고요. 저는 결국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온몸이 발작적으로 들썩였습니다. 제 등 뒤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응급실 의사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이 세상이 통째로 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도 내 아이의 아빠도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그저 내 인생의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엉망인 얼굴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조정위원을 향해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의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왜 이혼을 하려는지, 왜 이 남자와 단 하루도 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쉴 수 없는지. 저는 제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남자로부터요. 제 마지막 말이 방 안의 공기 속에 무겁게 흩어졌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그곳에는 제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쳐다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테이블의 나뭇결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죠. 그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까, 혹은 또다시 내 탓을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반박도, 변명도, 책임 전가도 없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조정위원을 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은 그저 테이블 위에 어느 한 점에 아무 의미 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평생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겹겹이 쌓아올렸던 자기 기만과 합리화라는 성벽이 아들을 죽일 뻔했다는 그 무서운 진실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어떤 꾸밈이나 왜곡 없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입을 살짝 벌렸지만 아무런 단어도 나오지 않고 그저 미세한 경련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말과 혀로 살아온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변호해주던 그 유창한 언어를 완전히 잃어버린 순간이었죠.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궤변보다도 더 큰 자백이었습니다. 그 무겁고 긴 침묵을 깬 것은 조정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질문이나 중재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절차를 알리는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는 침묵하는 남편과 훌쩍이는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음을, 그 어떤 설득이나 화해도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듯 보였습니다. 박정훈 씨, 결혼 생활은 혼자만의 꿈을 쫓는 과정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특히 자녀의 안위를 소홀히 한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는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길고 지독했던 대면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입장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의 말이 끝나자 저는 기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무거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닫힌 문 안쪽의 세상과 바깥의 공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제 뺨을 감쌌죠. 지독하게 길었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눈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끝난 겁니다. 제 발목을 잡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난 것 같았어요. 저와 민준이의 진짜 시작이었죠. 법원 건물을 나서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조정실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복도 끝에 서 있더군요. 그는 더는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처럼 넓어 보였던 그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초라하게 보였죠.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평생을 변명으로 자신을 지켜온 남자가 처음으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지금쯤 우리가 떠난 텅 빈 집에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만이 가득 들어오고 있겠네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위로도 그 빛이 똑같이 내리쬐고 있겠죠. 환하게 웃고 있던 우리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뽀얗게 쌓인 먼지까지도 선명하게 비치면서요. 그 사진 속의 시간은 이제 정말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과거가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사연클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사연 주인공 남녀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